자, 여러분 이제 이어서 우리 이제 조직의 전력과 구조 227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데프트가 제시했던 이 기사 매수내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조직의 구조, 내부의 구조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보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기능 구조라고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기능 구조다 그랬을 때는 조직을 기능별로 나누는 기존의 요게 이제 이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요거를 딱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능 구조가 이렇게 오는 것이지요. 여기를 보면은요, 이렇게 위에서 이제 지시 명령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지고, 요 안에서 또 이렇게 나눠지고, 요 안에서도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에 기능별로 딱딱 이렇게 쪼개지는 거 있죠. 기능별로 이렇게 되나요? 기능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능별로 따로따로 쪼개지고, 힘의 흐름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는 형태로 짜여지는 것을 기능 구조라고 한다. 됐을까요? 예, 그래갖고 뭐 여기가 뭐 생산부, 여기는 뭐 자재부, 여기는 뭐 영업부, 여기는 뭐 또 회계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 생산물이 뭐 다양하게 여러 개다 손치더라도 그냥 이제 그거를 분야별로 나눠갖고 하는 일의 기능별로 나눠갖고 각각의 기능들을 각각 저 조직 하위 조직마다 해결을 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이제 전형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전형적인 관료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기능 구조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요, 기능별로 이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자, 기능별 분류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기능별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 기능별로요, 쪼개져서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 같은 거 있죠. 규모의 경제 같은 게 이제 구현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에요. 큰 장점이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형성돼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전형적인 관료제의 장점 같은 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장점과 단점도 물론 알고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사업 구조로 바꿨다. 사업 구조부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탈관료제적인 형태예요. 사업 구조다 그랬을 때는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갑니다. 지시가 내려가는데, 지시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생산물별로 이렇게 짜지는 거예요. 예, 생산물 1, 생산물 2, 생산물 3 이렇게 짜지는 겁니다. 이렇게 짜져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조직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조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 생산물별로 쪼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생산물별로.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할게요. 위에서 이제 지시 명령 했을 때 자, 이렇게 이제 생산물별로 짜진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생산물 단위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려도 돼요. 관료제 변형으로, 관료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생산물 1, 생산물 2, 생산물 3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이제 생산물 단위별로의 묶음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생산물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되는데, 너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예, 옆으로, 특히 여기는 좀 같이 있잖아요. 서로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의 이제 생산물 단위별로 이렇게 사업본부별로 이렇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위의 그림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은 해요. 아무튼 이게 기존 전형적인 관료제 형태에서 이제 벗어났고 탈관료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평적으로 이렇게 이제 힘들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장점이 되는 거예요. 장점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뭐 영업부가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 영업부가 뭐 여기서 이제 필요한 뭐 생산물, 모든 전 생산물을 다 다루는 거잖아요. 영업부에서 전체 생산물을 전부 다 취급해요. 전체 생산물을 판매해 간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그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효율적이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여기서 이제 영업 조직이, 영업부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죠. 이게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 같은 것들이 취약해지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 같은 게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 영업부는 생산물 1에 대한 것만 관심 가져요. 여기 영업부는 생산물 2에만 주력하는 거예요. 여기 영업부는 또 생산물 3, 이것만 취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 구조는 필요한 것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는 거죠. 그죠? 필요한 부분에만 딱 맞춰서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업 구조. 됐을까요? 자,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요, 매트릭스 구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트릭스 구조. 이렇게 되는데, 매트릭스 구조는 얘와 얘를 합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얘와 얘를 합한 것이, 이것이 이제 매트릭스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와 얘를 합해버리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기능 구조도 나눠지겠죠. 이렇게. 기능 구조가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요, 사업 구조도 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구조도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다 보면은 보세요. 이 두 개가 결합돼 가지고 힘의 흐름이요, 이렇게도 내려가, 이렇게도 내려가는데, 힘이 옆으로도 이렇게 흘러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문제점은 이런 게 있죠. 여기서는 이제 이중 명령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이중적인 명령 계통이 있다. 이걸로 인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그런 거죠. 그런 단점도 있지만은, 장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원래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중적인 명령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매트릭스 구조에 해당되는 게, 공적으로 보면요, 대사관 같은 데가 그래요. 대사관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주 파키스탄 대사관이라고 한번 볼까요? 파키스탄 대사관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파키스탄 대사관 안에는 여기 이제 대사가 있을 거예요. 대사의 명령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가 아마 여기가 뭐 예를 들어 출입국 관리 직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법무부가 있어요. 법무부의 명령 지시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그죠? 이걸 이행해야 돼. 이렇게 되면은 이중적인 어떤 그 명령 구조가 나오잖아요. 법무부에서는 철저히 불법 체류자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가겠다는 사람들 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해줘라 그러는데, 여기 파키스탄 대사는 파키스탄 정부가 우리한테 항의한다 자꾸. 그러니까 파키스탄 사람들 한국으로 가려고 할 때 불편하게 좀 만들지 마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 가운데 끼어 있는 사람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차피 여기서는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밖에 없어. 이 조직은 대사관이라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한편으로는 거기 이제 파키스탄으로 나가 있으면은, 주재원 나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대사의 명령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자기의 본 소속의 어떤 방침 같은 것도 따라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매트릭스 구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역의 영업소 같은 데 있잖아요. 영업소. 이런 데도 그래요.
이 본사에서의 명령 지시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사에서 지사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측면이 같이 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잡한 구조 안에서는 이런 이제 매트릭스 구조도 가능하긴 하다. 이렇게 함께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팀제가 있어요. 팀제. 얘가 바로 이제 수평 구조예요. 수평 구조 이렇게 되거든요. 팀제 수평 구조인데 수평 구조다 그랬을 때는 딱 여기 이제 뭐 우두머리가 있다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팀원들이 이렇게 각각 있는 거죠. 팀원들이 팀제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그야말로 수평적 관계입니다. 수평적 관계고 탈관료제의 원래 이제 전형적인 형태랄까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팀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통과업을 공동 노력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탈관료제의 전형적인 형태가 되고요.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여기는 수평 조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수평적 관계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딱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팀제, 수평 구조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요게요. 네트워크 형태로 묶여져 있는 조직 이런 거를 하나 또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트워크 구조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다가 딱 이제 핵심 기능만 딱 남겨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핵심 기능만 딱 남겨놓습니다. 그럼 핵심은 뭐냐? 핵심은 이게 딱 보면은 네트워크 구조에서 핵심은 이것은 있잖아 기획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획을 하는 거. 이거 하고요. 기획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해내는 거죠. 조정. 기획과 조정이 여기 이제 핵심 영역이 되는 겁니다. 요것만 조직 내부에 남겨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웃소싱을 주는 거예요. 아웃소싱. 자, 이게 아웃소싱이라 그러죠. 아웃소싱. 예.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자원을 끌어들이는 거지. 아웃소싱.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는 외주를 주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령 요즘에 많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1인 출판 같은 데 있잖아요. 1인 출판 같은 데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잖아요. 이 안에서 책을 기획해요. 기획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원고 밖에다 맡겨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조판 같은 거 작업하는 거 밖에다 맡겨요. 표지 디자인 밖에다 맡겨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교정하는 것 밖에다 맡겨요. 그 다음에 인쇄하는 거 밖에다 맡기죠. 그 다음에 영업해서 판매하는 총판 같은 것도 밖에다가 맡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이렇게 이제 짜여져 있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네트워크 구조다라고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구조. 자, 그래갖고 네트워크 구조의 대표적인 사례로 1인 출판을 보면 1인 내지는 뭐 몇 명 있었다 하는 거죠. 요 안에서 핵심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 이런 것들 조정하는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바깥으로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외주를 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로 이렇게 묶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것은 지금은 있잖아요. 어느 시대가 됐어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된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거 좋은 점이 이게 아웃소싱을 어디까지 주면 되냐? 우리 주변에 있는 데에다 다 줘야 되냐? 아니에요. 표지 디자인 같은 건 이건 세련되게 말이야. 이거는 이제 파리 지행으로 하고 싶어 내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리에 있는 디자인 회사에 맡기는 거지. 그러니까 디자인을 좀 해줘봐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트워크 구조로 짜놓으면은 디자인 업체를 같이 파리에 있는 디자인 업체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뉴욕에 있는 업체로 또 나중에는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련되게 지금의 트렌디한 측면들, 요 이제 방향성을 그대로 쫓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구조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네트워크 구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 한다면 내 마음 같지 않겠지. 당연히 내 마음 같지 않겠죠. 외주를 줬는데 그거 진짜 우리 일만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하겠어요?
우리 한 회사 안에 이렇게 조직 구성원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 일을 시키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조직 구성원들이 우리 회사만 바라보고 우리 회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네 이제 독자적인 어떤 업체를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여러 일들을 수주하는데 그 중 하나로 우리 거를 맡은 거예요. 예. 그렇게 맡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맡았기 때문에 이게 말이죠. 그런 속에서 보자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일만 해주진 않겠지. 우리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그거를 이제 들어는 주겠지만은 이게 이제 끝까지 책임져 주진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엔간히 그냥 계약된 선에서만 움직이겠죠. 내 마음에 안 든다, 다시 해봐라,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다 듣겠어요? 아니, 이 정도 만족하셔야지, 너무 까탈스러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이게 언밸런스 할 수도 있죠. 전체 조율이 언밸런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느 한 분야가 빵꾸를 내버리면 나머지의 노력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예. 내만 같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조직의 구성원을 굉장히 슬림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보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변신을 해낼 수 있다라는 장점. 그죠? 이렇게 저렇게 변화를 주기가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엄연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네트워크 구조의 장점입니다. 어떤 조직 형태든지 간에, 어떤 조직 구조든지 간에 장점과 단점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 말 그대로 비교예요, 비교. 장점과 단점 얘기할 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상대적인 거 볼 때는 앞에 거랑 비교를 주로 좀 하시면 좋아요. 얘보다는 얘가 이렇다, 얘보다는 얘가 또 이렇고, 얘보다는 얘가 또 이렇다, 이런 식으로. 그죠? 얘보다는 얘는 이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 비교를 하시는 것이 행정학 문제 풀 때는 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걸 좀 떠올려 보시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27페이지 아래쪽에 조직의 전략과 구조 그랬는데, 기사, 매수 이렇게 나와서 옆쪽으로 가면 갈수록 유기적 구조예요. 그죠? 옆으로 가면 갈수록 유기적 구조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매트릭스 구조, 수평 구조 쪽으로 오면 올수록 차별화 전략을 쓴다, 이 말이에요. 차별화 전략. 그래갖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탈관료제가 오는 것은 정보사회의 이제 개성추구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랬죠. 소품종 대량 생산했던 구조에서 탈피하여 다품종 이제 소량 생산 구조로 가면서, 그러면서 어떻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기적 구조화 되면서 차별화 전략을 쓴다. 차별화 전략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하고 개성 같은 것들이 좀 살아남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수평적이고 차별화 전략을 쓰는 조직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조직의 전략과 구조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갖고 넘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장이 있고, 그 밑에 인사부, 그리고 제조부, 회계부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는 게, 이게 바로 이제 기능 구조가 됩니다. 기능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구조다 그랬을 때, 사업 구조 같은 경우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생산물 1, 생산물 2 이렇게 돼가지고 각각 그 안에서 인사부, 제조부, 회계부, 인사부, 제조부, 회계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사업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구조로 가면 이게 이제 두 개가 같이 섞여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인사부, 제조부, 회계부, 그리고 옆에 보니까 생산물 1, 생산물 2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단점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되니까요. 각각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능 구조의 이제 장단점은요, 사실은 이제 관료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관료제 장단점을 그대로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227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점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기능별 구조 규모의 경제를 제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별로요, 규모의 경제가 제고된다. 규모의 경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요 안에서 보면은 요렇게 이제 봤던 것처럼 생산부, 그 다음에 회계부, 뭐가 있었지? 인사부, 이렇게 제조부랑 이렇게 있었구나. 제조부, 인사부, 회계부. 각각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이제 회계 담당은 요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업을 통한 전문 기술의 발달이다. 뭐 분업화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부서 내 의사소통과 조정의 용이성. 그러니까 그 같은 부서 내, 부서 안에서는 조정하고 의사소통하고 하는 게 용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장점인 것이고요. 단점이다 그랬을 때는 부서 간 조정과 협력이 곤란하다. 그리고 환경 변화에 둔감하다. 고위 관리자의 업무 과중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이게 내부성. 자기는 이제 하위 조직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부서 간에는 조정과 협력이 곤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 변화에 둔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 구조의 장단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업 구조의 장점은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다. 기능 간이에요. 기능 간.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고 환경 변화에 신축적이고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생산물별로 딱 고민하는 게 생산물 단위로 딱딱 잘라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보면 이제 고객 만족도도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를 측정하기가 쉽죠. 야, 니네 생산물 일은 어때? 뭐 삼성전자 같으면은 야, 니네 반도체 사업부 야, 올해는 뭐 짱인데. 야, 연말 보너스 연봉만큼씩 준다. 연말 보너스 진짜 그렇게 줘요. 삼성전자 같은데 장난 아니죠. 뭐 했는데 성과가 좋다고 내 연봉만큼 한번 연말에 한번 더 주는 거예요. 아씨, 개부럽이지, 개부럽. 그죠? 1년을 버는 거야 이게 완전히. 이제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만은 매년 그게 반복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다음 연도에는 휴대전화가 또 잘 팔렸다 그러면 휴대전화 사업부가 또 그런 혜택을 받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경쟁이 되는 거죠. 경쟁이. 야, 이번에 가전사업은 어떻대? 맨날 LG한테 밀리는 것들 저것들 저 별 볼 일 없지? 야, 그럼 반도체는 어떤데? 반도체 호황이 꺾였어. 아, 그래. 반도체도 조금 요즘 힘든 것 같고 우리 휴대전화는 어때? 야, 우리도 화웨이에 밀려? 야, 그래? 그 중국 내수잖아. 우리 조금 더 분발해가지고 다시 제대로 해서 압도적인 1등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옆에 있는 그 사업부하고 자꾸 이제 비교 분석하는 거죠. 비교 분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업 구조가 됐을 때 여기가 각 사업부별로 이렇게 이제 성과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직 구성원 간에 목표 의식이 딱 일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체만 잘 만들면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단점은 이게 산출별별 생산 라인의 중복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잖아요. 생산 라인이 겹친다고. 여기 영업부가 여기에도 따로 있고 여기에도 따로 있고 여기에도 따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비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 전문 지식과 기술 발전이 불리하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보세요. 여기서 이제 뭐 판매 기법 같은 거, 영업 기법 같은 거, 요즘에 마케팅 기법, 뭐 이런 게 이제 막 새로운 게 튀어나왔을 때도 여기 이제 영업부가 한 덩어리로 있을 때는 야, 요즘에 마케팅에 트렌디한 이 경향은 말이야. 이렇게 뭐 이런 마케팅을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요즘에는 있잖아. 이 틈새 시장을 잘 파고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공략하는 거야. 뭐라든가 아니면 요즘 바이럴 마케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효과가 좋아. 이런 식으로 영업부에서 그런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각각 떨어져 있으니까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좀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단점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떨어져, 효율성도 떨어져, 그 다음에 기술적인 전문 지식과 기술 발전도 불리해, 그 다음에 사업 부서 간 경쟁이 과열돼가지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끼리 싸운다면 여기선 얘가 싸우는 거죠. 그러는 거야. 인간들은 이게 싸우는 게 아주 본능이야, 본능. 본능이에요. 어디 가나 이제 우리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나의 이익에 기반을 일단은 하겠지만은 나의 이익에다가 또 뭐도 있어요? 우리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한 조직 구성원들이 먼저 다 잘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자꾸 갈등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하위 조직 간의 갈등, 여기는 생산물별로 갈등, 뭐 이런 게 또 있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 간 높은 상호 의존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특징이. 그죠? 그 다음에 불확실한 조직 환경이나 비정규적인 조직 기술, 외부 지향적인 조직 목표 상황 등일 때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매트릭스 구조로 가봅니다. 조직 환경이 복잡해져 가지고요. 그래갖고 요거는 여기 둘의 장점을 같이 결합해 들어가려고 하는 게 바로 매트릭스 구조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매트릭스 구조.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사례. 여기가 특성이 이원적 권한 체계고요. 그래서 명령 통일 원리에 위배된다는 건 아시겠죠? 명령 통일이 한 군데서만 나와야 되는데 이중으로 오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사례로 지역에 있는 영업점이 본사의 재무, 인사, 영업 등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한편으로 해당 지역의 본부장으로부터 지시와 감독을 받는 조직이다. 이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본 소속 부처로부터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도 대사의 지시와 감독까지 받아야 되는 대사관 조직 같은데도 이런 형태다라고 이제 봐두시면 되는 것이겠죠. 자,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장점은 신축성과 적응성이 요구되는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조직 환경에서 이제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중 명령 구조가 또 필요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복잡다단한 어떤 이런 관계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차라리 이중 구조로 이렇게 짜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원적 권한 체계 때문에 혼란과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기능 부서와 사업 부서 간의 적절한 권력 균형이 좀 어렵다. 이게 적절한 권력 균형, 서로 협력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쪽에서 자기네 어떤 그 이해관계를 관철하려고 그러고, 이쪽에서도 자기 이해관계를 관철하려고 할 때 막 대립 같은 게 일어나 가지고 이 조직의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장점을 살리려고 하다 보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개의 단점만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평 구조를 한번 가볼까요? 수평 구조. 조직 구성원을 핵심 업무 과정 중심으로 조직해서 그 다음에 구성원 간 의사소통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가치를 제공하게 하는 조직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유기적인 조직 구조의 아주 대표적인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장점으로 가볼까요? 조직이 신축적이고요. 고객 수요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한 고객 만족도의 증대, 그리고 이제 조직 전체의 관점 확보, 권한의 분산과 자율 관리를 통한 사기 진작,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이제 공통으로 자기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같이 동시에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의 장점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사람들의 참여를 이제 끌어내고, 팀원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기 진작을 시켜주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이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근데 단점은 수직적 계층 조직을 수평 구조로 변화시키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이제 수평적 조직이 전형적인 형태로 이게 다 만들어져 있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바꿔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대요. 자,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제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프로젝트 팀하고 태스크 포스에 대한 비교가 되어 있어요. 이게 수평 구조 아주 대표적인 형태이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먼저 프로젝트 팀이다 라고 하면, 앞에서도 이게 수평적 조정 기제로 제시가 됐던 거예요. 그랬을 때 프로젝트 팀이다 그랬을 때는 동일한 동일 조직 내에서 기능 간의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공동 수행, 프로젝트란 말 뺄게요. 그냥 기능 간 이제 공동 수행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공동 과제를 수행을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게 이제 프로젝트 팀이다 그랬을 때는 이런 팀제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하나의 동일 조직이에요. 지금 이렇게 동일 조직인데, 여기서 한 명, 여기서 한 명, 뭐 이렇게 여기서 한 명, 이런 식으로 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또 여기서 한 명, 이렇게 빼내가지고 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죠? 팀을 쫙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요
말 그대로 되게 수평적이에요. 여기서는 위아래도 있고 부서 간 경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서 간 경계가 없어지죠. 이제 부서 간 경계를 초월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이건 이제 수평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딱 하고 이렇게 이제 맺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업무 있잖아요. 기존의 지위와 그 다음에 업무 수행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기존 지위 업무 수행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걸 하면서 여기다 동시에 이제 프로젝트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프로젝트 팀이라고 한다면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있잖아요. 태스크 포스입니다. 태스크 포스. 임시 작업단 태스크 포스가 되면 요거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조직 간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보실래요? 여기 각각의 조직들이 있어요. 정부 조직이면 여기 뭐 기재부고, 여기는 보건복지부, 여기 교육부고, 뭐 이런 식일 때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골라내, 이렇게. 자, 이렇게 골라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짜냐면 이렇게 위아래로도 짜요. 이렇게 위아래로도 짜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렇게 팀 형태로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태스크 포스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 소속에서 벗어나요. 기존의 조직, 소속 조직에서 이제 벗어나요. 탈피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별도의 팀을 만든 거거든요. 이게 별도의 팀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건 파견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 업무를 수행하는 걸 유지하지 않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요 새로운 일에만 전념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에만 전념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파견 와서 하는 거예요. 파견 와서 이걸 수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이 일이 다 끝나면 다 되돌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수직적이기도 하고, 그죠? 수직적이기도 하고 수평적인 형태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짜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짤 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령에 이거를 만들라는 근거가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부 조직도 안에 들어와요. 근데 얘는 프로젝트 팀은 그렇지가 않아요. 프로젝트 팀은 이거는 이제 법령의 근거가 따로 없어요. 요거는 법령, 여기다 쓸까요? 법령의 별도의 근거는 없어요. 그리고 별도의 근거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좀 단기적이에요. 단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단기적인 시야. 됐나요? 단기적인 시야. 잠깐 활동하고 사라지고 해체하고. 이게 좀 더 용이하고요. 얘는 여기 이제 법령까지 이렇게 거들먹거렸으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좀 장기적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어떤 게 더 단기적이고 어떤 게 더 장기적이냐 그랬을 때, 야, 이건 일상적으로 이 팀을 계속 유지하면서 원래 하던 일도 하고 팀의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둘 다 병행하는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얘가 훨씬 더 단기적이지 않겠냐 얘보다, 이렇게 거꾸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거꾸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건 소수설이라고 보시고, 우리의 다수설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다수설은 이게 보면 여기가 장기적, 여기가 이제 단기적, 이렇게 이제 보는 게 기본적인 어떤 포맷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수평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 팀하고 태스크 포스가 있을 때 구조는 프로젝트 팀이 상대적으로 더 수평적이고, 태스크 포스는 왜 그러냐면 이게 수평적인 성격이 있지만은 수직적인 형태도 또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이런 게 있나요? 근데 여기 보니까 태스크 포스가 프로젝트 팀보다 좀 더 장기적이고 부문 간이죠. 여기 프로젝트 팀은 부문 내라고 되어 있어요. 부문 내에 소규모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태스크 포스는 부문 간에 대규모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 근거에서 프로젝트 팀은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없는 것인데 태스크 포스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이렇게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법적 근거, 법령에 근거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정부 조직 도표상 태스크 포스는 들어오는 거예요.
태스포스는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 소속에서 이탈해서 전임제로 근무하고 파견 형식으로 가 있다가 그게 끝나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 조직도에 보면 이런 형태에 들어와 있는 게 새만금 개발청 같은 게 있어요. 새만금 개발청. 그 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저기 세종시 있죠. 세종시장 하시는 분 광역자치단체장급이잖아요. 세종시장 하시는 분이 예전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의 청장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런 경력을 내세워 가지고 제가 세종시 완성하겠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당선된 분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팀과 태스크포스가 이렇게 좀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네, 그거까지 설명을 드려봤고, 네트워크 구조로 갑니다. 네트워크 구조로 가보면 조직 자체 기능을 핵심 역량 위주로 합리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핵심 역량은 이제 뭐라고요? 기획과 조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약 관계를 통해서 아웃소싱을 주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보면은 이제 보면 장점을 보면은요, 관리 인력의 감축이죠. 그러니까 자기네 조직 안에 사람을 다 고용하고 있으려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사람 한 명 뽑으면은 월급 얼마, 계약, 그러면 그 돈만 딱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지가 않아. 좀 비유해서 보자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소유하면 이제 취업하고 그러면 자동차 소유부터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집은 좀 너무 먼 얘기 같고, 그러면 앞으로 정부가 나서가지고 뭐 이것저것 잘해보겠다 하니까 잘 되겠지 뭐. 네, 그거야. 뭐 집이야, 뭐 임대, 뭐 이런 것도 뭐 장기 임대도 나오고 뭐 그러겠지. 또 외부에 또 가서 있으면요, 국가직 같으면은 관사 같은 게 나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하면 되겠지. 당장에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 먼 얘기 같고,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게 차예요, 차. 나도 이제 직장생활 하니까 마이카 딱 해가지고, 요즘에 차박도 유행이라는데 좀, 그런 차 사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나도 그런 거 좀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이렇습니다. 이게요, 차를 딱 고민할 때 차값만 딱 떠올리고, 그러면 얼마? 딱 계산 때려가지고 뭐 몇 개월 할부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딱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차가 딱 생기는 순간 일단은 자동차세가 나와요. 아야, 그 전에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돼.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자동차세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1년에 2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1월 초에 몰아내면은 좀 깎아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내라, 목돈 들어가 막 이제. 그런데다 보험도 초보잖아요. 초보면 자기 이름으로 보험 경력이 없으니까 똑같은 보험을 들어도 되게 많아. 그리고 젊은 나이에 들면 더 많이 받아. 젊은 사람들 봐봐요. 길거리에서 붕붕붕 이러고 다니는 건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고 위험도 높다라고 보고, 경력도 짧은 데다가, 그러니까는 이제 보험도 비싸고 자동차세도 나오죠. 그리고 또 차가 때 되면은 또 막 정비해 줘야 돼요. 엔진오일도 갈아줘야 되고, 그런 것들 다 돈이에요. 외제차 타는 거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죠. 간지나니까. 외제차를 사면은 그 부속이나 부품값이 배 이상 들어가요, 또. 그게 장난 아니야, 이게. 기업 같은 데서요, 사람 한 명 뽑으면 그게 그래요. 기업에서 사람 한 명 뽑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월급만 나갈 것 같죠? 안 그래요. 천만의 말씀. 4대 보험 가입도 돼야 되고요, 식대도 좀 제공해 줘야 돼요. 그죠? 때 되면 휴가 가면 휴가비도 좀 줘야 되고, 명절 되면 명절 선물도 줘야 되고. 장난 아니야. 또 사람들이 여기에 공간에 머물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다 돈이에요. 다 돈이라고. 돈이 엄청 많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조직의 장점은 우리 조직 안에 그 구성원들을 다 두는 게 아닌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 들어가야 될 비용들을 착착착 정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큰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관리 인력의 감축,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이 많이 있으면 중간 관리자도 끼어 있어야 돼요. 중간 관리자, 사람을 또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도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감축하는 등 조직의 간소화,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대한 신축적이고 신속한 대응,
그리고 수평적 관계와 직무의 확장에 따른 직무 동기의 유발, 조직망 속에서 상호 지속적 교환 관계가 형성되고 이에 따른 학습이 촉진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서로가 대등한 관계가 되잖아요. 이제 계약 관계니까 거의 요 안에 일부만 빼고 나머지는 다 계약 관계니까 대등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경향성 같은 것들을 탁탁 파악해 가지고 그거를 또 배워서 우리 걸로 만들기도 좋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은 외부 기관에 대한 직접 통제가 곤란하다. 이 말 안 들어보는 거니까 내 맘 같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내 조직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회사 잘 되자고 으쌰으쌰 할 수 있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 별로 그렇잖아요. 계약 맺은 정도 수준에서만 서로 이제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 기관에 대한 직접 통제가 곤란하고 상품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정체성이 약화가 된다. 이 조직 정체성이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요 안에 있는 몇 명 빼고서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구성원의 충성도도 떨어지고 구성원의 빈번한 이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네트워크 조직에서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의 구조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챕터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정부 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조직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 정부 조직 구조 안에서 특이한 또 이제 그 조직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